오늘의 시점에서 세대 통합 목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적확하게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누구일까 준비위원회에서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번 계획 강연에서 다시 한번 모시면 좋겠다 해서 최세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고요.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원래 계획 강연에는 질의응답 계획이 없는데 혹시 질문이 계신 분들은 한 2분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의 세대 토파보기는 샅샅이 살펴보다는 한국말입니다. 토파보기라는 제목으로 3040 세대와 그 전후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통해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 세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먹네요. 자꾸 혼자 가는데요. 제가 꽤 오랜 동안 그 세대 강의를 하고 세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참 동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저만 보면 최 선생, 내가 꼰대 같아?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요즘에는 SNL이라고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MG 오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요즘에는 저희 대학생 애들들이, 학부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너무 MG 같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현재 한국 세대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재수 없는 꼰대와 싸가지 없는 MG, 이 두 개의 세대밖에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3040 세대는요, 여기에서 꼰대와 MG,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은 지금 제가 쓴 저서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이론적인 베이스가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대 뛰어넘어 함께 살아가기의 시작, 나의 세대 좌표 찾아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전혀 잘 넘어가질 않는데,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시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친족 계보의 같은 학렬이라고 해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조부모 세대, 손자녀 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가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 집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제 집단을 세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학에서는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을 모두, 그러니까 저희 전체를 전부 다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회학에서는 특히 코호트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호트의 개념은 생애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특정 시대적 상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유사한 가치관과 의식,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사건, 사고를 경험함으로써 가치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것은, 한국의 세대라는 것은 한국의 각 시대의 반영물이고, 세대는 시대, 한국 사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세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건,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공통의 정체성이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MG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G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젠지라고 하는 G세대도 그렇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M도 자신들이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Z세대는 정말 자기 눈에는 가장 꼰대 같은 M과 자신들을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한국 사회는 보통 지금 이렇게 5개의 세대로 많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Z세대는 이제 게임 세대라고도 이제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5년에서 2004년. 밀레니얼 세대는 M세대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들은 또 에코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980년에서 94년생, X세대는 문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70년에서 79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유신 세대, 민주화 세대, 386세대, 58세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1950년에서 69년생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화 세대는 이제 49년 이전 연도 이제 출생하신 분들을 말씀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분은 사실 학자마다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5개의 세대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는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가 스펙트럼이라는 말씀은 사실상 내가 19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X세대의 특징만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X세대에 들어가는 연령대라 할지라도 훨씬 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X세대지만 진짜 Z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의 특성으로 모든 그 연령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그런데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들의 특성을 바라보면 개인마다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그 세대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학에서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 코호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사건, 사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것을 같이 겪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게 되면 이들의 특성, 이 세대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세대별 특성을 이제 지금 4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MG 세대라고 얘기하는 청년 세대의 특징과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는 기성 세대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세대를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와 산업화 세대는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X세대는요, MG세대라고 얘기하는 쪽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이 2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현재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와 MG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는 왜 베이비붐 세대일까요? 사실상 이 세대 명칭이라는 것은 그 세대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가장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은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구 포션이 크다라는 것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들에 위한 정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MG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G세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밀레니얼 세대를 조금 3040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잠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에코 세대라고도 불렸습니다. 에코 세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에코 세대를 들었을 때요, 이들이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을 중요해서 에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 부모 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 세대는 작은 메아리, 인구 붐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의미에서 에코 세대라고 불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인구 포션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특징, 사실상 세대를 하나하나 볼 때는 그 특징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들 세대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이제 3040 이제 시작되는 그 시대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 심지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베이비붐 세대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세대입니다. 사실상 내가 중요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윗세대가 집단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미도 아니고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이 두 개의 특징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파라면 전통적인 가치관과 보수주의적 권위주의를 내재한 마지막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 근면, 금검, 절약의 신화를 내재했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 소비와 취향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등등 이 두 세대는 그 특징만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인구 포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로 나뉘어진 어떤 그런 가치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잘 토파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M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이 두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 사회만 이렇게 세대 갈등이 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오랜 어디에나 있는 그런 갈등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정말 지구촌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갈등이 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 더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세대가 굉장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더 이 세대 갈등이 크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이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구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문화권의 윗세대보다 같은 시대 다른 문화권의 자기 세대와 훨씬 더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그냥 젊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생각할 때 서양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특징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다른 사회보다 다른 시대보다 조금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삶의 궤적들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 있다가 저희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특히 3040 고즈음의 이제 세대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촛불혁명도 겪었고요. 저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면 갑자기 애들이 숙연해집니다. 4.19 혁명, 정변, 베트남 파병, 10월 유신, 대통령 피살 등등으로 이어지는 정말 격동의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시장, 강남 개발 등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살아냈던 분이십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시게 되면 전태일 분신 등 어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의 축들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훤합니다. 하나 나온 게 국내 최초 흑백 TV 생산밖에 없는데요. 조금 이따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의 어떤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 이 역시 경험한 사건 역시도 완전히 반대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이제 보시면은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세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보수주의적 권위주의를 내재한 세대, 마지막 세대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공지향 세대, 성실과 근면, 금건 절약의 신화를 내재한 세대, 노인과 청년을 부양하는 낀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서 오색 찬란한 58 세대. 자, 이 58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 58이 뭔지 아십니까? 58년 개띠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586이니까 58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58은 보석 58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그 조어인데요. Old people with active life를 줄여서 한 말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의적이죠. 58년 개띠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이 58 반짝반짝하는 그 보석이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시니어라고 얘기할 때 실버 세대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실버 세대는 말이 좋아서 은이지 사실상 하얗고 모노토너스한 단조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의 산업화 세대는 단 한 번도 당신들이 지금의 이 나이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해 보시지 못했던 그런 젊은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환갑만 되면 저희가 환갑 잔치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환갑이시면 전부 청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 잔치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노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뉴 시니어라는 말과 더불어서 반짝반짝, 옛날에는 그냥 많이 태어났어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반짝반짝하는 58 세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세대 명칭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그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큰 잣대거든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58 세대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쪽 이렇게 예쁜 조언은 학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대가 가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세대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밀레니얼 세대가요. 왜 밀레니얼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M일까? 사실 X, Z, Y 세대잖아요. Y 세대여야 되는데 이들에게 밀레니얼 세대라는 M자가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제 그 청년이 됐을 때 모든 세계가 이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이들은 정말 대단한 세대가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88만 원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M4 세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이들에 대한 명칭 자체가 사회가 이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태어났던 세대에서 이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58세대로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6%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6%만 부모들에게 이제 받았고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70%에 가깝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이가 취업을 미루고 공부를 더 하겠다면 도와주겠다가 찬성이 70%가 넘고요. 반대는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매진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삶을 보시게 되면 학교를 졸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첫 주택 구입까지 남자는 36살, 여자는 34살이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비슷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이런 라이프를 살았던 그런 세대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국에서 가장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만화 주제곡으로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웬 만화 주제곡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이제 문화사회학이나 예술사회학에서는 이런 동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만화 주제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면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제 반영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왜 하필 만화 주제곡, 만화, 동화일까요? 사실 만화나 동화를 아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만화 쓰고 동화 쓰나요? 아닙니다. 만화를 만드는 것도 만화를 골라주는 것도 전부 다 어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 주제가나 만화 동화에는 그 세대에서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어린 세대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치관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만화 주제곡이나 만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1970년대 만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연구 대상인데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고 한국 사회가 그다지 이 애니메이션 쪽으로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의 만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여줬는데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어떤 것들은 바꿉니다. 거의 다 그대로 가져오면서 왜 바꿀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이거는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고 이 부분으로 바꿔야겠다는 그 당시에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응축되어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캔디 좀 아시나요? 1970년대 X세대를 캔디 세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캔디에서 나왔던 안소니나 테리우스, 그래서 이제 텔레비에서 탤런트가 나오면, 남자 탤런트가 나오면 테리우스를 닮았네, 안소니를 닮았네 등등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이었고요. 계속해서 리바이벌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죠. 이제 일본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일본의 주제곡은 주근깨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 납작코이지만 마음에 들고, 말괄량의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달리기 뚠뛰기가 너무 좋아. 나는 캔디입니다. 이 일본의 캔디, 원래 캔디는요, 정말 그냥 깨발랄한 그런 캔디였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자, 갑자기 인고의 여인상으로 변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당시에 기성세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에 내려온 꽃분이, 요술천사 꽃분이 노래 주제곡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본 노래는요, 원래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아이라고 만만히 보았다가는 그렇고 말고요. 큰일 나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여자일 수 없습니다. 아이여야 하고요. 일본, 가슴에 두 개 불룩한 것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롱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한국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도 못할 일 척척 해내네. 예, 요즘에 이거 공중파에 이 노래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예,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랐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어린 여자애에게 뭘 강조한 걸 알 수 있죠? 남자도 못할 일 척척 해내네. 예, 사무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시했던 어떤 그 당시의 여성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화장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에게 벌써 푹 빠졌어요. 비장의 무기인 눈물을 떠올리면 남자 같은 건 한 방에 넘겨. 예,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인데 한국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수한 옷차림에 모양은 안 내도 나만 보면 모두들 좋아하지요. 그 큰 두 눈에 눈물이 맺히면 무뚝뚝한 남자라도 따라 울지요. 예, 매우 수동적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좋아하는 굉장히 다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실 이 요술천사 꽃분이는 일본에서는 마녀아이 매구였습니다. 마녀아이 매구가 아이가 마녀인 것은 한국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착해야 하기 때문에 요술천사 꽃분이 착한 꽃분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일본은 당신의 마음에 숨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 사람 마음에 길이 남거라. 나가서 입신양명해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슈퍼 로봇 마징가 Z는 우리나라에 오면서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Z로 바뀌고요. 아마노이드는 우주 삼총사, 브레스트 파이어는 모두 벌벌벌 떠네, 009는 009009로 바뀌고요. 대쉬대쉬 단단단, 대쉬대쉬 단단단은 달려라 달려라 찐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영어 쓰면 안 됐습니다. 영어 쓰면 이 한국어를 사랑해야 된다고 야단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한 외국어들을 전부 뭘로? 한국어로 바꿔서 이 만화 주제곡에 사용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이 ECC라고 해서 굉장히 예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성 이제 홀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이런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들을 데리고 많이 오시는데 지나가면서 어머 찰스 엄마, 막 어머 앤드류 엄마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마우스만 오픈하면 잉글리시가 점프아웃하는 그런 세대가 있죠. 그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만 해도 영어를 쓰면 안 됐던 시기. 근데 이 시기에 이제 한자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A뿔 받으려면 이제 한자 쫙 써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써야 됐었거든요. 이제 그때 읽던 책을 요즘 저희 학생들이 보면 어머 선생님 중국어 버전이에요, 막 이렇게 중국어 버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요즘 MZ세대의 문해력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죠. 10분 이해합니다. 10분만 보고 저희를 이해한다고요? 심심한 사과. 심심해서 왜 사과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이제 알아들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제가 그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할 그런 강연에서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축약어 이해입니다. 할 말 하 아니 뭔지 아세요? 그쵸.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선생님 아하, 선생님 따, 뭐 이런 식의 선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자, 알아듣지 못하면 얘기도 하지 못하는. 자, 언어라는 건 뭘까요? 사실 언어는 그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챗 GPT가 나오고 파파고가 외국어들을 다 번역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외국어를 모두 한국어로 바꾸고 한자어가 익숙한 유교권과 그리고 순간 혀 밑을 자르면서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영어권의 어떤 서구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할 말한 모든 것들을 축약하고 쓰는 기계권의 온라인 인간으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의 이야기는 이제 외국어를 몰라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 내에서는 서로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세대 간의 통역가가 됐을 때 이 세대 통합을 위한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서 이 같은 사회,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소통이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한꺼번에 자꾸 2개씩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잘 안 넘어가가지고요. 혼자 막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폭풍을 향해 달리는 이사무가 씩씩하고 슬기롭고 마음 착한 차돌이가 되고요. 마녀아이는 요술 천사가 되고요. 심지어 로버트도 착하니 요 로버트한테 힘세고 인정 많은 로버트. 뭘까요? 이 당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은 착해라, 어른들 말 잘 들어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로봇이니까 기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 오면 그레이트 마징가 지구를 위해 싸운다. 그렇습니다. 집단을 위해 싸우라는 집단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개구리 소년 왕눈이 뭐 이런 노래도 보면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삘리삘리 이러면서 네가 울면 무지개 동산에 비가 온대요. 내가 슬퍼서 우는데 네가 울면 무지개 동산, 집단에 나쁘니까 울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시기에 많은 어떤 만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고 착하고 그리고 입신양명하고 또한 뭐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어떤 그러한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 이제 만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만화죠.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이 공포의 외인구단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던 만화인데 이 만화뿐만 아니라 요 시기에 만화를 보면 그렇게 지옥 훈련을 해요. 근데 지옥 훈련을 한다는 게 사실상 이 스포츠인들한테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몸을 가장 안 다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이렇게 지옥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성실과 근면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정말 무엇보다도 강한 이러한 성실과 근면의 신화가 반영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소리가 안 나네요. 간단하게 뭐 꼭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영상인데요. 소리가 잘 안 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저만 들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스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뮤직비디오 페이크 러브를 보고 있으면서, 근데 페이크 러브의 그 영상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옆에서 놀라고 있는, 완전히 환호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보고 외국 애들이 저렇게 넘어가는 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홍콩의 배우를 좋아하고 외국의 팝송을 좋아했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미장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에게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다 넘어가고 너무나 환호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 대해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루 등 만지시 다루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 영화 정도는 우습고 타이핑도 분당 300타 정도는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저 중에서 단 하나만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2007년 김영하 작가의 소설 퀴즈쇼 중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윗세대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의 MZ를 이끄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또 MZ세대는 왜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우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자,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를 이제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 M세대하고 Z세대가 이제 두 개가 합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304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30대와 40대 그 정도 이제 M세대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Z세대까지도 보통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M세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대상으로 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집니다. M세대 이후에는 이 출생률이 급감을 하면서요, 사실상 굉장히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세대하고 청년세대들이 묶이지가 않게 되면 큰 이제 어떤 인구 구성상 큰 힘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묶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M세대와 Z세대를 묶게 되면 32% 정도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이 MZ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93년에 문민 정부가 출범했고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윗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큰 차이점입니다. 윗세대는 물론 이 유교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력이라든지 권위가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은 세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이 어떤 권력이든 권위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어떤 기반을 갖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OECD라든지 그 다음에 WHO 출범 등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한국 사회의 경제가 어느 선 이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의 성장과 함께 컸고요. 98년에 가정용 PC가 보편화됐고 2005년에 호주제 헌법 불합치 선고 등으로 인해서 젠더 간 성차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높은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0년, 2011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M세대와 Z세대를 나누는 어떤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더라도 사실 잘못하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대와 잘못한 때 맞으면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구분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특징을 나누는 그런 일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 공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MZ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사건들과 이 분포가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은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자체가 어느 정도로 풍족한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강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공포로 자신들의
권리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대들이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베이비붐 세대와 MZ 세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게 72%였는데요. MZ 세대의 경우에 보면 대학 진학이 75.8%입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대학 진학을 했던 만큼 이제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한국이 세계의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올까요? 자, 보시게 되면 국민 총소득은 또 함께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어릴 때는 정말 225불밖에 안 될 정도로 가난했고 MZ 세대가 어렸을 때는 11,735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 개 어린 시절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할 부분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는 그 순간쯤 됐을 때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10배 이상의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MZ세대의 경우에는 1.5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등등으로 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된 상황에서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사회학적으로 구조적인 계층 이동의 장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가 막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이런 계층의 사다리에서는 한 명이 내려와야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당연한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좋은 직업이 막 생깁니다. 좋은 직업이 생기면 한 명이 내려오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생겨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상승 이동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윗세대가 왜 그렇게 성실과 근면이라는 신화를 내재화했냐 하면 정말로 이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과 함께 성공이라는 것도 맛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성실과 근면하면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내재화된 그런 세대라고 말씀드린다면 MZ세대는 왜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들은 저희들만큼 노력을 안 할까요? 그럼 제가 그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들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MZ세대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때는 특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강한 상황에서 대학만 졸업했다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기회하에서 이들이 정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MZ세대의 경우에는 경제는 나쁜데 부모님들이 보면서 얘네들한테 대학 교육만 시키면 얘네들이 무언가가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해서 대학 입학률은 너무 높은 상황이라 이들이 학벌은 높은데 기회는 적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좋은 기회가 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구조적인 차이는 이들의 특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MZ세대의 특징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은 첫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파,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태생적 글로벌리스트, 네 번째,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 다섯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의 탄생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윗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들에 대해서는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중요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그런 대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는 기성세대는 집안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배우고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MBTI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저희 어느 순간부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큰 수업을 많이 해서 언제부턴지 학생들이 선생님 MBTI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제는 저는 ESTJ입니다. 선생님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고 이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축제 같은 걸 했는데 교수님들한테 제일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했더니 선생님 MBTI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이들이 MBTI뿐만 아니라 심리학, 심리 테스트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높다는 게 나쁘진 않겠죠?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사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광풍 속에서 너 자신을 알고 너가 책임지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큰 세대입니다. 수시라는 입시 제도 자체가 너네가 너네 적성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준비해라? 아니 다 큰 사람도 우리를 알기가 어려운데 애들한테 너네들의 적성을 알고 너네가 준비하라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는 우리 자아라는 것은 아이와 미라는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타고난 납니다. 그런 아이인데 이 미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그러니까 목적격이죠. 나를 이라는 것이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기대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와 미가 합쳐져서 나의 자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베이비붐 세대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은 여자는 34세, 남자는 36세만 되면 결혼 다 하고 애 다 낳고 그 다음에 집까지 샀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막 밀려가면서 했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할 시간도 사실 없었습니다. 밀려가서 이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또 애기 하나 낳으면 또 둘 낳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 M4 세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젊은 세대의 M4 세대. 이들은 역할을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자체가 거부하는 걸 수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에서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너네들을 알아서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은 자신을 알아갈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기 때문에 스스로를 알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MBTI뿐만 아니라 심리학, 별점, 아무거나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에 그렇게도 몰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탈권위주의적인 것은 굉장히 윗세대하고 많이 달라서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된다. 이거는 노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상사는 조금 더 권위를 조금 더 인정하는 편인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급격하게 떨어진 건 가장입니다. 이 가장의 권위는 거의 95% 이상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것들이 이 권위가 바뀌면서요. 이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부분 윗세대가 젊은 세대가 공격을 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공격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기브 앤 테이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권위를 윗세대는 그냥 아버지, 가장이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교수님이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이니까 권위를 인정했다면 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교수님 강의 좀 잘 하시고요. 연구도 좀 잘 하시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권위를 인정해 드릴게요. 존경도 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합니다. 뭐가 당연해?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윗세대 입장에서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화 세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권위,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것과 이 권위라는 것이 완전히 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세대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선 이상으로 인정하고 당연하다고 느낀다면 이들은 뭐 잘하시면 제가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 공격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이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게 이들이 하는 공격을 공격으로 공격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들의 특징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기를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에 이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사회가 경제가 굉장히 커져서 미국에 이제 큰 영향을 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에 대해서 미개인이냐 날거를 먹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막 갑자기 건강식이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식 좋아하니까 갔었는데요. 딱 가는 순간에 갔더니 시위드 샐러드 오와 미소습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된장국을 먹겠어요? 시위드 샐러드. 저는 굉장히 맨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밥, 국,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왜 우리한테 먼저 습이나 샐러드를 물어볼까? 제가 서구 음식, 서양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자, 스파게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스테이크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음식이라는 것이 서양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서양 음식의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순서인 거죠. 사실 내가 생각이 바뀌면 일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용물로 한국 음식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스키마, 이 순서에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것처럼 사실 이들 세대의 특징이라는 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스키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고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쟤네들 스키마에서 나오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한숨 돌리시고 분석하고 다가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윗세대가 느끼기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봉사 모든 것들을 스펙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교회라든지 이런 희생과 봉사가 당연한 조직에서는 이들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나왔거든. 너네는 봉사도 스펙으로 생각한다. 이랬더니 너네가 너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저희네가 굉장히 나쁜 애들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봉사가 스펙으로 한 건 어른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다 학교 다닐 때 봉사 스펙으로 점수 주고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가 봉사를 스펙으로 생각한다고 너네가 희생과 봉사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참 조금 이상해요. 물론 희생과 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스펙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의 특징은 윗세대가 만들어낸 그런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태생적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윗세대가 보기에 이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이 보일까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윗세대의 성장 모형은
로켓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켓형이라는 건 어느 조직에 가서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이게 노력이 성공을 위해서 간다면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봤자 로켓형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방사형으로 늘리는 게 성공이고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세대가 보기에는 좋은 직장에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이해할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늘 또 어디 다른 조직에 들어가서 다른 조직에 갈 것을 꿈꾸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스키마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를 늘리는 그 성장을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네 번째는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쓰고요. 윗세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과 근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면 이들은 많은 부분 여가를 중시하고 소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 때는 바쁘면 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바쁘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뭘 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도 보면 가장 바쁠 때 뭔가를 꼭 삽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으로 뭐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들은 이 소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는 보여드릴까 이제 고민인데 절대로 이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한 건데요. 이들의 특징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대통령일 때인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교수님이 쉬는 시간 안 줌 하면서 대통령 얼굴 딱 갖다 놓습니다. 대선 재미없지? 나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들은 짤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뭐라고 할까? 옛날에는 그래도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져다가 희화시킵니다. 그래서 윗세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윗세대가 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신념을 향해서 가는 거를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 실용주의파고 자신들 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방식 자체가 소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미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좋아요 이런 걸 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의향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세대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들이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웃기게 희화시킴으로써 권위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권위라는 게 희화되는 순간에 이 아우라가 깨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윗세대가 머리에 끈을 묶고 이 권위를 타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들은 이들에 대해서 우습게 만들면서 많은 농담과 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권위를 퉁퉁퉁퉁 치면서 세분화시켜버리는 어떤 웃기게 만들어버려서 그거를 파괴시키는 어떤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윤리적인 소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좋은 것 같지만 세대 입장에서 보면 소비는 소비지 무슨 윤리적 소비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소비에 드디어 윤리까지, 도덕까지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이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의 가장 중심에 윤리적인 소비가 있는 거죠. 이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혼주를 내기도 하고 돈주를 내기도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그리고 자본주의 키드들답게 돈이 가는 곳에 자신들의 신념도 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발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넘어가가지고요. 그다음에 세대 특성 여러 가지로 특히 이 세대에 대해서 Z세대와 M세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 부모님의 세대가 영향을 많이, 계급이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참 이런 농담이 있었죠.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조부모님의 재력이 아이들의 학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세대는 이미 부모 세대를 떠나서 조부모 세대까지의 어떤 계급적인 특성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계급적인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이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MZ세대라고 한꺼번에 묻기에는 많은 다른 어떤 세부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이라는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그래, 젊은 애들도 디지털 네이티브지, 디지털 가지고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가드너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앱 제너레이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화가 심화된 세상의 도래는 수많은 새로운 습관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냥 쟤네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맨 앞에 꼰대와 MG 이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인형 하나 생각나시나요? 누굴까요? 제가 펭수 보여드렸거든요. 펭수 아시나요? 예, 펭수 아실 텐데 저희 또래만 돼도 이 펭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도대체 너네는 뭐가 좋은 거야? 겉에 있는 인형 탈이 좋은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굉장히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가를 궁금해해요. 자, 사실상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꾸긴 했었습니다. 내가 손오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랑 똑같은 애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걔는 그냥 펭수입니다. 펭수는 저기 스위스에서 헤엄쳐서 와서 그냥 펭수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 세대입니다. 이게 부캐입니다. 이게 지금 게임을 통해서 이들 머릿속에는 여러 세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의 나를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놉니다. 저희가 볼 때 유재석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유산슬이라고 우기면 유재석이 노래 열심히 해가지고 유산슬로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유산슬이라는 그 어떤 캐릭터를 그 부캐가 그 세계 안에서 완전히 지금 말한 트롯 가수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부딪힐 수가 있냐면, 한번 저희 학교에서 저희 아시는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라서 여기 저희 열 쟀잖아요. 열을 재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학교에서 봤는데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캐죠. 여기에서는 학생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이제 선생님이었지만 거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기 때문에 꼭 연결해서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얘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가 아니라 이들 나름대로 다른 캐릭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선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앞에 나왔던 MG와 여기에서 보면 발음도 잘합니다. 맑은 눈의 광인, 망룬광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눈빛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교감 선생님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베이비붐 세대를 이제 가리킬 때는 제가 수업을 보면 이쪽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저희를 안 보세요. 줌 카메라를 통해서도 저랑 눈 맞추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수업을 많이 했어도 저희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선생님이 왜 저를 안 보시느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쪽에 분명히 사진이 있는데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저희 시선보다도 이 카메라랑 눈 맞춤하는 게 익숙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같은데 밥 먹고 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밥까지 사주고 있는데 애가 나를 안 봐. 계속 딴 데를 보는 거죠. 이 시선이 엇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들 자체로 보면 일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은 기계적인 어떤 것과 눈을 꼭 그러니까 사람과 눈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이 눈빛만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광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 온라인 세상으로 새로운 온라인 인간의 이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윗세대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들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대면적으로 많은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윗세대가 보기에는 약간 눈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눈치가 없는데, 그럼 눈치가 없는 걸 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순간에 또 문제가 있냐면, 아까 학생 인권 조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윗세대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폭력적인 거에 익숙한, 어쩌면 슬픈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눈치는 없는데 감정적인 폭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윗세대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참았어요. 얘가 계속 눈치가 없이 계속 그런데 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는 그 얘기한 온라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은 집에 가서 윗사람이 나만 미워해. 눈치는 없는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자체가 훨씬 더 비폭력적인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컸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말 하나하나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것은 특성이고 공격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서로 통역의 자세로 가지 않는다면 소통 자체가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대의 성장 배경과 문화적인 특성,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나타난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들의 많은 것들을 서로 특성으로 생각하고 서로 해석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 사회라는 것을 넘어 통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대를 이해하는, 현 세대를 이해하는 귀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 교수님께 강의 부탁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세대에 대해서 그냥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지 잘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못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세대의 구분을 보면은 베이비 붐 세대에 거의 속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목회하시면서 힘들어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소통 부재로 힘들어하는 부분의 세대가 MZ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구 분포로 봐도 MZ 세대와 이 베이비 붐 세대에도 거대 양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고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MZ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세대가 5세대, 크게 5세대가 있다는 거와 명확하게 세대를 규정하기보다는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 MZ 세대와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대상 중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MZ 세대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MZ 세대 목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17회 세미나 때 5월 26일 날 짧게 공부를 했었고, 가을에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최 교수님께 부탁한 거는 30, 40 세대 MZ 세대에서 우리가 맛만 봤는데 그 전 세대와 후 세대와의 관계, 특히 후 베이비붐 세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대 통합 목회의 관점에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정말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 질문, 원래 교회 강연이 질문이 없이 우리가 교회 할 때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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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지금 바뀌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요. 같은 이제 MZ 세대가 이제 교사가 되면서 더 힘들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 사실 윗세대 입장에서 이제 권위를 이제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에 힘들어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저도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들인데요. 분명히 이제 윗세대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윗세대의 교사분들이 느끼는 어떤 힘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젊은 교사들이 올라오면서 훨씬 더 이 상황을 어려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Z세대에 대해서 제일 못 견디요. 여기도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그 Z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 20대에 대해서 제일 못 견뎌하는 세대가 사실 생각보다 30대, 40대인 걸로 나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위쪽은요, 중간에 이제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쪽은 사실 밑에 사람 시키면 돼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30, 40대가 많이 와요. 요즘에 특히 그렇습니다. 윗세대하고 이 아랫세대를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는 위대로 다르고 아래는 아래대로 다르고 너무 힘들고, 근데 윗세대한테는 이제 불만은 많지만 익숙해 있다면 이 새롭게 올라오는 세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사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 교사들이 자신들이 위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서로 좀 생각하고 이제 같이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기회가 요번에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꼭 세대 갈등, 윗세대하고만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권리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당연히 권위에 수긍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 권위의 그 축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가장 그 코어인 부분이 지금 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목사님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은 이틀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세대 이해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MZ 세대들의 특성을 5가지로 우리가 잘 배웠는데 잘 이해하시고 그 소통 부재와 갈등을 어떻게